번영했던 중세 마을을 상상해보세요. 자갈길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북적거리는 시장에서 물건을 외치며 파는 상인들, 고색창연한 성벽에 황혼의 그림자가 춤추는 가운데 따스한 화롭게 둘러앉은 가족들. 이 공동체는 역사에서 너무나 완전히 사라져서 심지어 그 이름조차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그곳은 바람 속의 속삭임으로만 친숙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깊이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는 이야기로만 존재합니다. 이 마을의 소멸은 전쟁이나 지진, 화재가 아닌 훨씬 더 교활한 무언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조용한 포식자처럼 중세 거리를 기어다니며 이웃을 이웃에게 등 돌리게 하고 활기찬 공동체를 단 몇 달 만에 돌과 목재의 빈 껍데기로 만들어버린 무언가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둠 속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은 비범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회복력의 이야기 중 하나를 탐구할 우리의 포근한 역사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14세기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공기 자체가 두려움의 도구로 물들어 있던 시대, 한 번의 숨결이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던 시대, 그리고 공동체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견뎌낼 수 있는지 발견했던 시대로 말입니다. 역병, 흑사병, 이 단어들은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통계와 광범위한 역사적 서술 너머에는 더욱 친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범한 상황에 직면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친숙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진정으로 견디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한 공동체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1347년 평범한 유럽 마을을 걷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아침 공기에는 빵집 화덕에서 나오는 갓 구운 빵 냄새가 나고 마구간에서 나는 말과 건초의 흙내음이 섞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장 가판대 사이로 뛰어다니며 그들의 웃음소리가 빽빽하게 들어선 집들의 좁은 벽에 메아리 칩니다. 상인들이 노래하듯 가격을 외치며 낡은 가죽 지갑을 움켜쥔 주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합니다. 이곳은 삶이 계절의 속도로 움직이던 세계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난 곳에서 몇 마일 이상 여행하지 않던 곳이었으며 일상 존재의 리듬이 여러 세대 동안 변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역병은 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에게 닥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용이나 유니콘만큼 멀리 떨어진 것으로 멀리 동쪽의 도시들에서 죽음이 거리를 자유롭게 걸어다닌다고 말하는 여행 상인들의 두려운 속삭임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역병은 아시다시피 참을성 있는 여행자입니다. 그것은 나팔이나 깃발로 자신의 도착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공동체로 세우며 들어옵니다. 상선의 선창에 숨어 있다가 쥐의 털에 붙어 있다가 먼 항구에서 온 겉보기에 건강한 방문자들의 숨결에 실려서 말입니다. 그것은 연못의 파문처럼 퍼져나가며 감염된 각각의 사람이 새로운 파멸의 중심이 되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손을 뻗습니다. 이러한 중세 마을들의 취약성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존재에 바로 그 구조 속에 짜여 있었습니다. 집들이 너무 가까이 서 있어서 이웃들이 창문에서 창문으로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한 방에 모여 살며 침대, 식사, 그리고 숨쉬는 공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은 공동 우물에서, 음식은 공동 시장에서 나왔고 소식은 모든 사람이 가까이 모여 먼 땅의 최신 이야기를 듣는 공동 모임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친밀한 공동체 유대의 세계에서 위생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였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목욕을 하지 않았고 한다 해도 아주 드물었습니다. 쓰레기가 거리에 쌓여 집과 상점 사이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쥐들에게 잔치를 제공했습니다. 요강은 좁은 골목에 비워졌고 부유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린넨을 갈아입는 관습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체들을 그토록 따뜻하고 지지적으로 만든 바로 그 친밀함이 또한 그들을 질병의 완벽한 번식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을들을 취약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물리적 조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세인들의 마음은 질병을 오늘날 우리와는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질병은 종종 죄에 대한 신의 처벌로 또는 오염된 공기의 결과로 또는 불행한 행성 배열의 영향으로 여겨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그런 파멸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은 생각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거나 말로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병에 걸렸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가까이 모여 위로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병상 주위로 모여들어 그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치료법들, 허브차, 찜질약, 깜빡이는 촛불 아래서 속삭이는 기도를 동원했습니다. 친구들이 지지와 연대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사제들이 마지막 의식을 치르기 위해 도착해 집에서 집으로 이동하며 자신도 모르게
죽음을 다음 가정으로 옮기는 손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이들을 만졌습니다. 사랑의 모든 행위, 연민의 모든 몸짓, 인간적 연결의 모든 순간이 잠재적으로 재앙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깊은 용기를 필요로 했는지 상상해 보세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희생을 의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로를 제공하는 것. 이런 불가능한 선택들 속에서 인간 본성의 아름다운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이 잊혀진 마을에서는 재앙의 첫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플 정도로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빵집 주인은 여전히 새벽 전에 일어나 반죽을 치댔습니다. 대장장이의 망치는 여전히 이른 아침 시간에 철을 치며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고대의 놀이를 했고 연인들은 여전히 은밀한 구석에서 만나 속삭이는 약속을 주고받았습니다. 다가오는 파멸 앞에서도 이런 평범함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들은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가족을 돌보고 생업에 힘쓰고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전염병은 아직 세상을 파괴하는 존재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고난에 익숙한 삶에서 겪는 또 하나의 시련일 뿐이었습니다. 겨울은 중세 공동체에서 항상 특별히 고된 계절이었습니다. 식량 저장고는 줄어들고 연료는 귀해지며 추위는 제대로 된 보온시설이 없는 집의 모든 틈새로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함을 위해 더 가까이 모여들었고 숨을, 공간을, 그리고 생명력 자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런 포근한 겨울철에 전염병이 가장 이상적인 번식지를 찾았고 무서운 전염력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밖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 부드럽게 타오르는 아늑한 난로를 상상해보세요. 저녁 식사를 위해 모인 가족들의 얼굴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우며 말입니다. 아버지는 반갑간에서의 일을 이야기하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들은 소식을 나누며 아이들은 할머니가 용감한 기사들과 마법의 숲에 대한 예시이야기를 들려줄 때 밝은 눈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잊혀진 마을, 곳곳의 수많은 집에서 반복되던 이런 가정의 평온한 모습은 인간적 편안함의 절정이자 다가오는 재앙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곧 이 공동체들을 사로잡을 생존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은 아직 몇 주나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겨울을 견뎌내고 불을 계속 지피며 봄이 오기 전까지 식량 저장고가 바닥나지 않도록 하는 평범한 투쟁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에 익숙하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줄 알며 여러 세대에 걸친 시련을 헤쳐온 강인한 정신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은 이전 어떤 세대도 상상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그 정신을 시험할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탐험하고 있는 잊혀진 마을은 친숙한 모든 것, 편안한 모든 것, 수세기 동안 그들의 세계를 규정해온 모든 것을 앗아갈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벗겨져 나가는 과정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견뎌야 할 때 사람들이 무엇을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바뀔 때 그들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 말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붕괴는 가을 낙엽 위의 겨울, 첫 숨결처럼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김철수가 깨어보니 시장이 소름 끼칠 정도로 적막했던 그 아침을 상상해보세요. 물건을 외치는 상인도, 가판대 사이를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여러 세대 동안 그의 작은 영국 마을을 특징지었던 친숙한 북적거림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넓고 너무 텅 빈 것처럼 보이는 돌길 위에 그의 발소리 메아리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나 자연재해 이야기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극적인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교활하고 점진적인 확실성에서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후에 대사망이라고 부르게 될 이 재앙은 나팔소리나 불꽃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안개처럼 공동체 속으로 새우며들었고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날 아침 김철수와 함께 그 시장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나무 가판대들은 항상 있던 자리에 여전히 서 있었고 풍화된 표면에는 수많은 거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앙의 돌분수는 여전히 근처 샘에서 나오는 맑은 물로 졸졸 흘러내렸습니다. 교회 종소리조차 시간을 알리며 울려 퍼졌고 그 청동 목소리는 수세기 동안 그래왔듯이 지붕들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고 결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첫 번째 징후들은 몇 주 전에 나타났지만 그것들이 진정 무엇인지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계의 주의 양모 거래를 독점하던 대상인 박상인이
가을 장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재는 고요한 물에 던져진 돌처럼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물건이 없자 그의 사업에 의존하던 소상인들은 팔 것이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의 농산물을 살 사람이 없자 농부들은 시장으로 가는 긴 여행이 수고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흔들린 것은 상업만이 아니었습니다. 중세 생활의 바로 그 기초들이 취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800명의 마을에서 관계의 그물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알았고 모든 사람이 명백하거나 숨겨진 방식으로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에 그런 긴밀한 공동체를 걸어다니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상점, 주인들에게 인사하는 아이들, 정원 울타리 너머로 소식을 나누는 이웃들, 수많은 계절을 통해 그들을 지탱해온 상호의존의 편안한 리듬. 빵집 아들이 아파서 더 이상 새벽 빵 굽기를 도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은 공동체 전체 가정의 늦은 배달을 의미했습니다. 대장장이의 아내가 열병에 쓰러지고 그가 대장간 일을 제쳐두고 그녀를 돌보며 하루를 보냈을 때 그것은 쟁기가 수리되지 않고 말들이 편자를 갈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정교하게 짜여진 직물에서 풀리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실들이었습니다. 각각의 부재는 다른 사람들이 서둘러 메우려 하는 공백을 만들었지만 손은 한정되어 있었고 하루의 시간도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절 자체만큼이나 자연스럽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삶의 리듬이 비틀거리고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예측 가능한 삶을 토대로 자신의 인생을 구축해왔다. 마을의 곡물 상인으로서 그는 9월에 수확철이 오고 10월에 방앗간에서 곡물을 갈고 11월 말까지 겨울 저장고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어떤 농부들이 양질의 밀을 배달할 수 있는지, 어떤 가정이 봄까지 신용을 필요로 할지, 비가 오면 어떤 도로가 통행 불가능해질지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지식은 그의 생계수단이자 안전이었고 세상에서 그의 자리였다. 이제 그 조용한 시장터를 걸으며 김철수는 자신이 견고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 아래에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가장 믿을 만한 공급업체 3곳이 주간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방앗간 주인인 늙은 이반까지는 그의 도제가 너무 아파서 물레를 돌릴 수 없고 도움 없이는 농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곡물을 밀가루로 가공할 수 없다는 소식을 보내왔다. 그의 마을을 더 넓은 세상과 연결하는 도로들, 무역과 소통의 그 중요한 생명줄들은 날이 갈수록 더 멀고 위험해지는 것 같았다. 김철수가 아직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의 작은 마을의 고충이 잉글랜드 전역, 프랑스 전역, 알려진 전 세계의 수많은 공동체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흑사병은 아직 그 완전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 그림자는 이미 드리우기 시작했다. 항구 사이에서 물품을 운반해야 할 배들이 대신 정박지에서 빈 채로 있었고 그들의 선원들은 죽거나 도망쳤다. 수세기 동안 학습과 자선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수도원들도 자신들의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심지어 동서를 연결하는 위대한 무역로들, 국가들을 부유하게 하고 제국을 건설한 그 번영의 고속도로들조차 두려움이 이익을 압도하면서 분열되기 시작했다. 김철수의 마을을 둘러싼 시골에서는 상황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겨우 16살에 불과한 어린 김순이를 상상해보라. 일주일 만에 열병이 그녀의 아버지와 맏형 모두를 데려갔을 때 갑자기 가족 농장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평생 그들이 땅을 일구는 것을 지켜봤지만 보는 것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다. 보리는 수확해야 했지만 그녀는 무거운 낫을 몇 시간씩 휘두를 힘이 없었다. 돼지들에게 먹이를 줘야 했지만 무거운 양동이를 나르는 일은 그녀 형의 강한 등이 없이는 불가능해 보였다. 가장 중요하게는 내년 파종을 위한 종자 곡물을 신중히 선별하고 저장해야 했지만 그녀는 어떤 알갱이가 가장 전망이 있는지, 어떤 것이 혹독한 겨울을 견뎌낼지, 어떤 것이 가장 강한 작물을 생산할지 배운 적이 없었다. 김순이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지역 전체에 걸쳐 수세대 동안 공동체를 먹여 살렸던 농장들이 땅 자체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일구는 데 필요한 지식과 노동력이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황폐해지고 있었다. 수세기에 걸친 시행착오를 통해 다듬어진 인간의 노력과 자연의 풍요 사이의 세심한 균형이 몇 주 만에 붕괴되고 있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심오한 방식으로 파급되었다. 김순이의 농장이 평소 수확량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은 김철수가 구매하고 분배할 곡물이 적다는 것을 의미했다. 인근 농장에서 비슷한 실패가 발생하면 방앗간은 일거리가 줄고 빵 굽는 사람은 고객이 줄고 여관은 여행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다.
수세대 동안 공동체를 지탱해온 순환 경제가 쇠퇴의 소용돌이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세계를 지탱해온 제도들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빨리 잃기 시작했느냐는 것이었다. 헌신과 11조의 대가로 보호와 의미를 약속했던 교회는 설명할 수도 없고 맞설 수도 없는 적 앞에서 무력해 보였다. 보호의 대가로 권위를 주장했던 지역 영주들은 자신들의 가문이 괴멸되고 질서 유지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수세기 동안 무역을 규제하고 표준을 유지해온 기술자들의 형제단인 길드들조차 더 이상 전수할 사람이 없을 때 그들의 신중히 지켜온 비밀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김철수는 한 번도 검토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가정들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한 자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왜 가장 독실한 가정들이 악인들과 함께 고통받고 있는가? 사회 질서가 신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면 왜 죽음은 영주와 농민을 똑같은 무관심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정말로 가치 있다면 왜 그것들이 이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그토록 쓸모없어 보이는가? 이것들은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파문이나 더 나쁜 결과를 의미할 수 있는 세상에서 위험한 생각들이었다. 하지만 존재의 바로 그 기반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러한 질문들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아마 다시는 채워지지 않을 곡물 자루들에 둘러싸인 그의 빈 가게의 고요함 속에서 김철수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세상이 자신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초기 날들의 정말로 무서운 점은 일어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이었다. 이웃 마을들로부터 편지가 오는 것이 멈췄다. 행상인들이 전기 노선을 중단했다. 순례자들이 더 이상 먼 성지로 가는 길에 지나가지 않았다. 광대한 거리에 걸쳐 공동체들을 연결했던 정보의 흐름이 단순히 말라버렸고 각 정착지는 자신들의 고통이 특별한 것인지 보편적인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고립 속에서 자신들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친숙한 도로들 위에 내려앉은 이상한 정적을 그려보라. 한때 상업과 연결해 부드러운 리듬으로 윙윙거렸던 길들이 이제 창백한 겨울 하늘 아래 비어 있었다. 그러나 이 고립 속에서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회복력의 새로운 깊이를 발견하며 자신들 내부에서 힘을 찾는 법을 배웠다. 점점 커져가는 이 침묵 속에서 소문은 사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병이 인류의 죄에 대한 신의 처벌이라는 말이 퍼져나갔지만 어떤 특정한 죄악이 이런 분노를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기 자체에 독이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감염된 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퍼진다고 고집했습니다. 몇몇은 이것이 마법이며 국내외 적들의 소행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공포가 그 빈자리를 채웠고 평상시라면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결정들도 성급하게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김철수가 그날 저녁 가게 문을 잠글 때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는 텅 빈 거리를 통해 울려 퍼지는 듯한 최종성을 담고 있었는데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붕괴는 그처럼 참혹해 보였지만 여전히 다가오고 있던 재앙에 대한 가장 온화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무역과 농업의 기반시설, 통치체계와 공동체의 기반들이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를 하나로 묶고 있던 유대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에서 정말로 놀라운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을 때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나타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악은 여전히 다가올 두 번째 물결에서 찾아올 예정이었는데 역병이 속삭임이 아닌 포효로 도착할 때 인간 문명이 자연의 힘보다 강하다는 신중하게 유지해온 환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 때였습니다. 토대가 갈라졌지만 인류가 수세기에 걸친 투쟁과 진보를 통해 쌓아올린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시험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물결은 한때 끝처럼 보였던 것에 예상치 못한 단결을 가져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립에 익숙한 소리들이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대체된 동네를 걸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조용한 거리를 가로질러 전해지는 목소리들의 부드러운 웅성거림, 함께 일하는 삽들의 부드러운 긁는 소리, 그토록 오랫동안 어둠 속에 남아있던 창문들을 통해 보이는 공유된 불빛의 따뜻한 빛, 가장 깊은 불확실성의 순간들에서 우리 집단적 두려움의 그림자로부터 놀라운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몇 달 동안 이웃들을 피해왔던 은퇴한 교사 이 선생이 이제 부엌 창가에 서서 새집, 떨어진 곳에 젊은 아버지가 진입로에서 쌓여가는 자네들을 치우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을 그려보세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가 뜨거운 커피가 든 보온병과 여분의 작업용 장갑을 들고 갔습니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런 장면이 수많은 공동체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존이 더 이상 혼자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이에 쌓아올린 장벽들, 현대적 편의와 디지털 연결의 그 보이지 않는 벽들이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사치품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물결 이후의 겨울은 진정한 변화의 계절이었습니다. 수년간 나란히 살아왔던 이웃들이 마침내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면서 공기 중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항상 헤드폰을 끼고 서둘러 지나쳤던 김미영이 이제 정원 울타리 옆에서 머물며 할머니의 요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첸 부인과 나누고 있었는데, 첸 부인의 전쟁 중 성장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갑자기 진부한 것이 아닌 필수적으로 느껴지는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연결들의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그려보세요. 정원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우정을 발견하는 두 여성, 기억과 꿈을 나누며 아침 공기에 부드럽게 퍼지는 그들의 목소리. 이런 단순한 순간들에서 공동체들은 그들이 그동안 놓쳐왔던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작은 교류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깊이 있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위기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든 것을 벗겨낼 때 나타나는 불굴의 인간 정신에 대해 말하는 무언가였습니다. 항상 빠른 거래만 하던 모퉁이 상점이 사람들이 머무르는 모임 장소가 되었고, 그곳에서 나이든 박할아버지가 젊은 이웃들에게 정의 없이 음식을 보존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그의 거친 손은 수십 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보여줬던 기술들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공동체 작업장으로 변한 차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조용한 혁명들을 그려보세요. 망치질과 톱질 소리가 웃음과 이야기 나누기와 섞여 있는 곳. 수년간 화면만 바라보며 지냈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준호가 자신에게 물건을 고치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의 인내심 있는 설명으로 홀어머니들이 자전거를 수리하고 지붕을 보수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갈라놓았던 생존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이 이제는 고대적이면서도 혁명적으로 느껴지는 방식으로 그들을 하나로 엮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쾌한 저녁 중 하나에 자신의 창가에 앉아 한때 각각의 마당에 갇혀있던 아이들이 이제 집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메시지와 작은 선물들을 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한때 자동차 엔진과 에어컨이 웅웅거리던 공간들을 채우는 연결의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공유된 자원의 아늑한 따뜻함이 개별적 투쟁의 차가운 불안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공동체에 잊혀진 기술을 재발견한 것은 바로 이런 순간들에서였습니다. 몇 달 동안 온라인으로 모이던 독서 모임이 마침내 직접 모여 거실에 빼곡히 들어앉았고, 그곳에서 촛불의 부드러운 깜빡임이 거친 천장 조명을 대신했습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빛 아래서 책을 읽으며 페이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소속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재편하는 조용한 혁명 속에서 함께 새로운 장들을 만들어갔습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가끔씩 배달되는 음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할머니, 김순자는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 같은 돌봄,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젊은 가족들이 갓 구운 빵을 가져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성장한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머물렀고, 아이들은 그녀의 낡은 방석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어떤 교과서도 가르칠 수 없는 회복력에 대한 교훈을 흡수했습니다. 진정으로 서로를 보는 법을 잊었던 공동체 전반에 온화한 파문처럼 퍼져나가는 이러한 연결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동네 철물점 주인 이상희는 기본 수리에 대한 무료 강습을 시작했고, 먼지 쌓인 그의 뒷방은 세대간에 지식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동네 요가 선생님은 수업을 공원으로 옮겨 인간의 무수한 적응의 계절들을 지켜본 나무들 아래에서 스트레스 해소 기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기술들을 발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채소 통조림 만들기를 배운 회계사, 성냥 없이 불을 피우는 전문가가 된 변호사, 자신의 뒷마당에서 비공식 응급처치 워크숍을 조직한 은퇴한 간호사, 각자가 고유한 재능을 기여하여 공유된 식사와 함께 해결된 모든 문제로 더욱 강해지는 상호지원의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갔습니다. 골목길과 아파트 마당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된 저녁 모임들을 그려보세요. 그곳에서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각자 따로 즐기던 전자적 즐거움의 윙윙거림을 대신했습니다. 아이들은 상상력과 기꺼이 함께 놀 친구들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게임들을 배웠고, 어른들은 키보드와 화면이 아닌 손과 마음으로 하는 일에 깊은 만족감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생활과 자립의 오래된 습관이
상호 의존이라는 새로운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다른 모든 조정사항들에 적용하던 것과 같은 인내심으로 이러한 긴장들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빈 공터에 조성된 첫 번째 마을, 공동 텃밭을 상상해보세요. 이웃들이 나란히 일하며 단단한 땅을 가능성의 밭고랑으로 바꿔나갔습니다. 빗물 수집 시설을 설계한 건축가, 다른 사람들에게 수공구 관리법을 가르친 정비사, 젊은 부모들에게 다가올 김장철을 위해 수확물을 보존하는 법을 알려준 할머니. 이것들은 단순한 실용적 교환이 아니라 공유된 미래에 대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심어진 모든 씨앗, 공유된 모든 기술, 집들 사이에 울려 퍼지는 모든 웃음의 순간은 개인의 생존보다 더 큰 무언가를 믿기로 하는 선택을 나타냈습니다. 공동체는 구성 요소들의 합보다 더 회복력 있는 무언가, 즉각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수 있는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봄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유대는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생존을 위한 절망적인 조치로 시작된 돌봄과 협력의 네트워크는 훨씬 더 소중한 무언가, 아마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 채 항상 그들의 삶에서 빠져있던 무언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동네 담장을 넘나들며 함께 놀기를 배운 아이들, 공동 작업에서 우정을 발견한 이웃들, 가르치는 일에서 목적을 찾은 노인들과 듣는 일에서 지혜를 찾은 젊은이들, 모두가 매우 오래된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가 항상 알고 있던 것, 즉 진정한 힘은 고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는 수없는 연결의 실들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깊어지고 자원이 고갈되면서 이 새로 발견된 단결은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음식이 떨어졌을 때 선택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빈 식탁 주위에 모인 가족들, 의문 가득한 눈으로 올려다보는 아이들, 평소 잠자리 이야기 대신 생존의 가혹한 현실이 자리 잡은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것이 공동체 유대의 진정한 시험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더 어둡고 복잡한 무언가를 드러낼 순간이었습니다. 김사라는 자신의 아파트에 있는 작은 식료품 저장실을 바라보며 같은 수프 통조림 3개, 쌀반 포대, 크래커 한 상자를 몇 번이고 세어보았습니다. 이웃인 이순옥 할머니가 일찍이 문을 두드리며 당뇨병을 앓는 남편을 위한 여분의 음식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얇은 벽을 통해 살아는 위층의 어린 준수가 배고파서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3개의 통조림을 금으로 만든 것처럼 소중히 잡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자신의 2 아이에게 아마도 나흘을 더 버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결정의 무게를 상상해보세요. 평상시라면 나누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존이 위태로울 때 모든 한 입이 오늘 밤 당신의 아이가 먹을 수 있느냐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어가느냐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을 때 계산은 불가능할 정도로 잔혹해집니다. 이것은 피해 지역 전체의 아파트 건물, 단독주택지, 농촌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족의 수학적 잔혹함은 평범한 사람들을 절망적인 철학자로 변모시키고 있었고 그들이 직면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질문들에 답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가족을 먼저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동체와 나누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비축하는 것이 도덕적일까요? 자기 보존과 이기심 사이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몇 줄을 살아낸 응급조정관 박민호 박사는 나중에 이 현상을 위대한 도덕적 분류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일부 가정들이 요새가 되어 창문을 가리고 문을 바리케이트로 막고 가족들이 두려운 고립 속에서 생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가정들은 문을 활짝 열고 급진적 신뢰의 행위로 자원을 공유했습니다. 대부분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는데 모든 결정이 생존의 무게를 짊어지는 위험한 중간지대를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핸더슨 가족은 요새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주말마다 리틀리그를 지도하던 평소 관대했던 톰 핸더슨은 차고를 식량 저장 벙커로 개조했습니다. 그의 아내 자넷은 이웃들이 지나갈 때마다 커튼 틈으로 들여다보며 굶주린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톰은 계산을 해봤고 도움이 올 때까지 5 식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칼로리를 마지막 한 개까지 계산해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가족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집 떨어진 곳에서 마리아 산토스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2 10대 자녀를 둔 싱글맘이었던 그녀는 가진 것 얼마 안 되는 음식을 모아 거실에 공동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웃들은 기여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져왔습니다. 밀가루 한 봉지, 토마토 통조림, 어제의 빵, 함께 모여 개별 가정이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 없었던 것보다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식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10대 자녀들은 어떤 밤에는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같은 희생을 나누는 12가족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같은 거리에, 거의 서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이 두 장면이 존재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핸더슨 가족은 커튼을 친 채 조용히 신중하게 배급된 식사를 하며 며칠이 남았는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산토스 가족의 집은 램프 불빛과 대화로 빛나고 있었고, 어른들은 요리를 나누어 하고 아이들은 함께 놀았으며 모두 더 말랐지만 아무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집에서 발산되는 부드러운 온기를 상상해 보세요. 목소리의 부드러운 중얼거림, 노는 아이들의 조용한 웃음소리, 공동 목적의 위안. 부족함 속에서도 사랑은 나누기보다는 배가 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두 가족 모두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가장 소중한 것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접근법은 인간 본성과 생존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을 대표했습니다. 심리적 타격은 엄청났습니다. 아이들은 이해해서는 안 될 개념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8살 엠마 톰슨은 엄마에게 왜 옆집 아기가 배고파서 밤새 우는데 숨겨둔 음식을 나눌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때로는 선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덕성의 개념 자체가 빈배와 함께 변하는 것 같을 때 어떻게 도덕적 나침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드러운 램프 불빛 아래에서 그런 대화를 나누며 갑자기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진 세상에 대해 가르치면서도 아이의 순수함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이런 조용한 부모의 사랑에 순간들은 인류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끊을 수 없는 유대를 상기시켜줍니다. 일부 공동체는 공식적인 배급 시스템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동네 위원회가 결성되어 공정한 분배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성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6식구 가족이 자녀가 없는 부부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할까요? 특별한 식단이 필요한 노인 거주자들은 어떨까요? 미리 더 준비했던 사람들이 미리 계획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기대받아야 할까요? 리버사이드 동네가 그런 시스템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커뮤니티 센터에 중앙 분배소를 설치하고 자원봉사 조정자들이 공급품과 배분을 관리했습니다. 사흘 동안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가족들은 기여할 것을 가져와서 배분받을 것을 가져갔습니다. 어른들이 정리하고 계획하는 동안 아이들은 함께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모릿은 가족이 공동풀에서 전체 배분량을 받으면서도 집에 추가 공급품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스템을 지탱해왔던 신뢰가 즉시 깨졌습니다. 공정성, 처벌, 모리슨 가족을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폭발했습니다. 공동식당은 그날 밤 문을 닫았고 이웃들은 각자의 생존 계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도덕적 딜레마는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용품은 또 다른 고통스러운 선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인슐린이 부족할 때 누가 어느 당뇨병 환자가 치료받을지 결정했을까요? 약국에 심장약이 한 알만 남았을 때 두 심장병 환자 중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일부 공동체는 추첨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곳들은 나이나 가족 상황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각 시스템은 고유한 도덕적 복잡성과 고통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기의 이야기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해소의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나중에 이런 공동체들을 연구한 사회학자 패트리샤 윌리엄스 박사는 분열이 무작위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공정성, 공동체, 생존에 대한 깊이 자리 잡은 신념을 드러내는 패턴을 따랐습니다. 이런 발견들이 고대 테피스트리의 층처럼 펼쳐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인간 선택의 각 실이 익숙한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 계시에는 인간 복잡성의 고통과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위안이 모두 있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자신들이 천성적인 집단주의자들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공유된 희생에서 힘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이 마음속 깊이 개인주의자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자원을 통제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접근법도 본질적으로 옳거나 그르지 않았지만 위기의 스트레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철학이 자신의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발견하게 강요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마도 가장 분명하게 가족이 선택한 어떤 시스템에든 적응했습니다. 비축하는 가정에서 아이들은 비밀스럽게 행동하고 조용히 먹고 친구들 앞에서 음식을 절대 언급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누는 공동체에서 아이들은 협력과 집단적 책임에 대한 다른 교훈을 배웠습니다. 두 그룹 모두 생존 기술을 배우고 있었지만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생존이었습니다. 위기가 심화되고 날이 거듭될수록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장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들의 엄격한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요새 같은 가족들은 한계점에 도달해 문을 열었고, 일부 공유 공동체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대함을 악용하는 구성원들을 배제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도덕적 지형이 발밑의 모래처럼 변화했습니다. 당뇨병 환자인 남편을 둔 노인 첸 부인은 이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구걸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침묵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었던 그녀는 음식을 얻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수선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을 청소하며 자선이라는 느낌 없이 남편을 위한 식사를 얻기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녀의 접근법은 많은 가족들이 따르기 시작한 중간 경로를 만들어냈고, 자원이 공유되더라도 존엄성을 보존할 수 있는 비공식적 경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경제는 도덕적 위기의 또 다른 차원을 드러냈습니다. 돈이 무의미해지고 전통적인 직업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가치를 결정했을까요? 교사는 수업을 빵과 바꿀 수 있었고, 정비공은 자전거 수리를 수프와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 솜씨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달래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한 부모들에게 귀중한 화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상상해보세요. 저녁 빛 속에서 부드럽고 인내심 있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금처럼 소중해지는 세상을, 공유된 지식이 영양이 되고 베풀어진 친절이 새로운 종류의 부의 기초가 되는 세상을.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들조차 도덕적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실용적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이 공정한가요? 예술가가 의사와 같은 식량 배분을 받아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공동체로 하여금 가치, 기여, 그리고 인간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들과 대면하게 했습니다. 3주째가 되자 많은 가족들은 처음에 그토록 확신했던 자신들의 선택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을 그토록 신중하게 관리해왔던 핸더슨 가족은 막내딸이 굶주림이 아닌 고립감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위축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토록 관대하게 나누었던 마리아 산토스는 위기가 더 오래 계속된다면 자신의 10대 아이들이 필요한 힘을 가질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적 복잡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지만 다른 일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가능한 선택들을 헤쳐나가려는 절망적인 시도들 속에서 일부 공동체들은 저장 대나눔의 이분법을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는 해결책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그룹들이 개인의 안전과 집단적 책임을 모두 존중하는 창의적 시스템인 혼합 접근법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마을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제3의 길, 생존과 공동체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발견은 그들이 가장 어두운 시기를 헤쳐나간 후에야 올 것이었습니다. 선택이 더욱 불가능해지고 위험 부담이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졌을 때 말입니다. 해결책은 가장 혹독한 겨울을 통해 운반되는 소중한 씨앗처럼 세대에서 세대로 속삭여진 고대 지식에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의 한 노인 여성을 그려보세요. 그녀의 거친 손이 수세기 동안 그녀의 민족을 지탱해온 치료법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미신이나 절망적인 치유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가장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인간이 번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수천 년에 걸쳐 진화한 정교한 의학, 농업, 공동체 조직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친숙한 세상이 그들 주변에서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조상들이 늘 알고 있던 진리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옛 방식들은 원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확실성 그 자체에 맞서는 지혜로운 적응법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이 고대 지혜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할머니들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지식 때문에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구성원이 된 마을을 걸어다니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한 공동체에서 전통 농법을 고집한다며 괴짜 취급받던 토마스라는 노인이 어느새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웃들이 한때 구식이라고 조롱했던 그의 정원이 이제 현대 농업 시스템이 실패했을 때 식량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동반 식물 재배 기술, 화학 물질이 필요 없는 천연 해충 방제법, 자연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일하는 토양 개선법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토마스가 공유한 지혜는 단순히 음식을 기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식물, 토양, 날씨, 계절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언제 심고, 언제 수확하고, 언제 땅을 쉬게 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것들은 무지를 통해 전해 내려온 무작위적인 전통이 아니라 기근, 가뭄, 사회적 격변을 살아남은 수많은 세대들에 의해 개발된 정교한 관찰 시스템이었습니다.
한편 지역 전체에서 다른 잊혀진 지식들이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전통적인 음식 보존법을 배운 여성들이 필수 생존 기술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맛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긴 겨울을 견딜 수 있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할 수 없을 때 필수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채소를 발효시키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에게 현대식 냉장 보관이 필요 없는 기술을 사용하여 고기와 생선을 말리는 방법, 가족을 몇 달 동안 지탱할 수 있는 치즈와 버터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드러운 변화를 그려보세요. 할머니들이 다시 한번 스승이 되고 그들의 거친 손이 땅과 치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지혜를 전하는 모습을, 이러한 고대의 지혜를 재발견하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실용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자신의 뿌리로 돌아간다는 깊은 소속감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공동체들이 협력적 의사결정의 고대 기술을 재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적 소통이 실패한 마을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빠른 투표보다는 신중한 수기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전통적인 의회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어르신들은 마땅한 존경과 권위를 받았고 젊은 구성원들은 그들의 활력과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전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아마도 기름 램프의 따뜻한 빛 아래서 열리는 이러한 의회 회의 중 하나에 참석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화는 성급하지 않았고 큰 목소리에 의해 좌우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해결책을 과거의 성공 경험이라는 집단 기억에 비추어 검증하며 당장의 만족이 아닌 공동체의 장기적 번영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체계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회들은 현대 사회가 개인적 성취를 향한 서두름 속에서 잊어버린 원칙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힘이 어떤 개인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의무적인 자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원 공유를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고대 관습들이 더 나은 삶을 찾는 여행자들과 난민들에 의해 마을에서 마을로 퍼져나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옛 방식들이 단순히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치유 관습들은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체적 건강, 정서적 웰빙, 그리고 영적 균형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면서 전인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재발견된 전통을 받아들인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구성원들조차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 단절되어 자란 아이들은 먹을 수 있는 식물을 구별하고 동물의 행동을 이해하며 구름과 바람에서 날씨를 예측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적 복잡성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던 성인들은 자신감과 자립심을 주는 기술들을 발견했습니다. 등장한 물물 교환 시스템은 조잡한 상품 교환이 아니라 관계, 신뢰, 그리고 상호 이익에 기반한 정교한 네트워크였습니다. 한방의학에 능숙한 여성은 자신의 지식과 치료법을 집수리 도움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목공 기술을 가진 남성은 저장식품이나 자녀 교육 서비스와 교환하여 도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빈곤에서 태어난 절망적인 조치가 아니라 추상적인 금융 도구보다 인간의 기술과 관계를 중시하는 활기찬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혁신들을 특히 강력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내재적 회복력이었습니다. 복잡한 공급망과 기술 인프라에 의존하는 현대 시스템과 달리 이러한 전통적 방식들은 외부 지원이 사라져도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역경에 강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강해지고 도전받을 때 더 튼튼해졌습니다. 이러한 고대 지혜의 재발견에서 나타난 리더십 모델들은 특히 영감을 주었습니다. 통제와 경쟁에 기반한 권위주의적 구조 대신 공동체들은 섬김, 지혜,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통해 지도력을 얻는 협력적 시스템을 만들어갔습니다. 지도자들은 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멀리 떨어진 인물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필요가 충족되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지는 공동체의 핵심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상주의적 환상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인간 경험을 통해 검증된 실용적인 시스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에 대해 기술적 해결책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극복할 수 없어 보였을 도전들을 직면하고
극복한 수많은 세대들의 축적된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공동체들에 대한 소식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지역의 어르신들과 전통 지식을 가진 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과 대학들은 여전히 기능하는 곳에서는 현대 정보뿐만 아니라 전통적 관습을 설명하는 역사적 문서들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된 책들, 민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려준 이야기들이 단순히 과거의 흥미로운 유물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삶의 방식을 만들기 위한 실용적인 지침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깊이 있고 놀랍도록 빨랐습니다. 몇 달 안에 절망적으로 보였던 공동체들이 새로운 목적과 자신감을 가지고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대 문명이 효율성과 성장을 추구하면서 잃어버린 것을 재발견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연과 조화롭게 함께할 때 가장 잘 번영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깨달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적응들이 뿌리를 내리고 입소문과 가시적인 성공을 통해 증명되어 공동체에서 공동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그것들과 함께 다른 것도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통적인 치료법으로 자신을 치유하고 고대의 지혜로 자치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그들은 또한 더 어두운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조차 완전히 정복한 적이 없었던 도전들을 그들의 새로 발견한 회복력이 견딜 수 있는지를 곧 시험할 무언가를 말입니다. 이야기들은 전염병 자체보다도 빠르게 퍼져나갔고 상인들의 낡은 신발과 기마전령들의 급한 발굽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신문이나 전신선이 있기 전인 이 시대에 정보는 중세 유럽 전역의 모든 마을, 모든 영지, 모든 외딴 농가를 연결하는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해 흘러갔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선선한 가을 아침, 작은 시장 마을의 교차로에 서 있는 당신을요. 나무 영이 냄새가 제빵점에서 나는 갓 구운 빵의 향기와 어우러지고 동쪽에서 다가오는 말들의 부드러운 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이 여행자들은 안장 가방의 최고급 비단이나 가장 희귀한 향신료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소식을 말입니다. 중세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난 곳에서 몇 마일 이상 떠나본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는 잘 확립된 경로를 따라 끊임없이 흘러다녔습니다. 상인들은 이 소통체계의 동맥 역할을 했으며 상품뿐만 아니라 가십, 소문, 그리고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지는 긴급 소식들을 운반했습니다. 런던에서 시작된 한 소식은 며칠 안에 파리에 도달할 수 있었고 거기서부터 고요한 연못에 퍼지는 물결처럼 대륙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시기에는 이러한 부드러운 정보의 흐름이 훨씬 더 긴급하고 위험한 것이 되었습니다. 동쪽 해안에 끔찍한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처음 퍼졌을 때 그 소식은 질병 자체보다 앞서 달려나갔고 전해질 때마다 종종 왜곡되고 과장되었습니다. 100명의 사망자라는 보고가 다음 마을에 도달할 때쯤에는 1000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질병이 신의 징벌이나 외침이라는 이야기로 변모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친 전령이 여관에서 말에서 내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의 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여행자들이 그의 긴급한 속삭임을 들으려고 몸을 기울이자 공동방은 조용해집니다. 병이 칼레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그가 말할 수도 있고 몇 시간 안에 그 소식은 런던으로, 암스테르담으로 알려진 세계의 모든 구석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전해질 때마다 새로운 세부 사항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염된 자들이 석탄처럼 검게 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도시 전체가 텅 비어 있고 그 거리에는 오직 까마귀들만이 순찰하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교회는 이 정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도사들과 사제들은 광대한 거리에 걸쳐 서신을 주고받으며 영적 지도뿐만 아니라 정치적 격변, 자연재해, 그리고 새로운 위협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대성당 학교와 수도원들은 소통의 허브 역할을 했으며 편지들이 복사되어 확립된 경로를 따라 전달되었습니다. 한 장의 양피지가 수백 마일을 여행하며 신성한 릴레이처럼 수도원에서 수도원으로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이 중세의 인터넷은 오늘날 정보 시스템을 괴롭히는 것과 같은 문제들에 취약했습니다. 거짓 보고는 진실과 똑같이 빠르게 퍼졌고 종종 더 매력적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불확실한 시기에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이라도 설명을 갈망했습니다. 흑사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분노이거나 유대인의 음모이거나 화산 폭발로 인한 오염된 공기의 결과였습니다. 각각의 설명은 열렬한 신도와 헌신적인 전파자들을 찾았습니다. 의학적 이해가 여전히 원시적이었던 시대에 그러한 소식을 받는 것의 심리적 무게를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농부는 자신의 밭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도망칠지 결정할 시간이 며칠밖에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상인은 수익성 있는 무역로를 완주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집으로 달려갈지 선택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추상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하고 종종 모순적인 정보로 내려야 하는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소통의 속도는 메시지의 긴급성과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극적으로 달랐습니다. 왕실 전령들은 모든 역참에서 신선한 말로 갈아타며 릴레이로 달려서 놀랍도록 짧은 시간에 엄청난 거리를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100년 전쟁 동안 주요 전투의 소식은 때때로 3-4일 안에 먼 궁정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정보가 일반적인 여행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도보로는 하루에 대략 32-40bm치로, 말을 타면 아마도 80km. 이것은 중세 유럽 전체에 이상한 시간적 왜곡을 만들어냈습니다. 런던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다가오는 전염병에 대한 절망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을 수 있는 반면 불과 160km 떨어진 마을 사람들은 행복한 무지 속에서 일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자체가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 같았으며 위기는 폭풍 전선처럼 앞서 달려가는 반면 일상은 그 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균등한 정보 흐름이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가져다주는 파괴적인 소식이 언제든 도착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즉시 보고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진실과 소문을 구분할 중앙 권위도 없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경보가 대중공황과 경제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된 경고는 전체 공동체를 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종종 이러한 정보 네트워크에서 중요하지만 간과된 역할을 했습니다. 시장 상인, 산파, 그리고 여행자의 아내들은 자신들만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 가족관계, 경제적 기회, 그리고 새로운 위험에 대한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마을 사이를 여행하는 산파는 성공적인 수확이나 열병 발생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들로부터 편지를 받은 상인의 아내는 몇 시간 안에 그녀의 공동체 전체로 퍼지는 소문을 촉발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체적인 견제와 균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여행자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전령의 보고를 비교하며 정보원을 신중하게 평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정 개인들 종용받는 상인, 학식 있는 서기, 믿을 만한 장인들은 정확한 보고에 대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알려지지 않은 방랑자나 명백한 공포를 조장하는 자들의 말보다 더 큰 무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상사태가 닥쳤을 때는 아무리 신중한 검증 시스템이라도 무력해질 수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마침내 서유럽에 도달했을 때 아무리 회의적이어도 증가하는 증거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들이 하나씩 침묵에 빠졌습니다. 무역로는 텅 빈 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토록 많은 거짓 경보를 전달했던 정보망이 이제는 매우 현실적인 재앙의 규모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종교기관들은 종종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보의 피난처 역할도 했습니다. 수도원들은 지역사건뿐만 아니라 알려진 세계 전체의 소식을 기록하며 상세한 연대기를 유지했습니다. 이 끈기 있는 서기관들은 초기 형태의 저널리즘을 창조해냈는데 비록 그들의 작업이 수십 년 또는 수세기 동안 읽히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들의 세심한 기록은 후에 역사학자들이 중세사회를 통해 정보가 어떻게 흘렀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위기에 의해 어떻게 방해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글쓰기 기술 자체가 중세 의사소통에 특정한 제약을 가했습니다. 양피지는 비싸고 잉크는 신선하게 섞어야 했으며 모든 글자는 기펜과 갈대로 세심한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긴급한 메시지들은 필요에 의해 종종 간결하게 유지되었고 중요한 세부사항들은 왜곡되거나 잊혀질 수 있는 구두 보충 설명에 맡겨졌습니다. 중요한 소식은 퍼즐 조각처럼 단편적으로 도착할 수 있었고 빈 부분을 메우기 위해 해석과 상상력이 필요했습니다. 가을이 대륙 전체에 깊어지면서 계절적 의사소통의 정상적인 리듬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폭풍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순회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상인들은 점점 더 절망적인 소식들을 전하는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일상적인 사업 서신이어야 했던 메시지들이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어조를 띠게 되었습니다. 항상 고립과 고난의 시기였던 다가오는 겨울이 이제는 추위와 굶주림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멀리 떨어진 마을들과 외딴 촌락들의 운명을 결정하며 누가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할 것인지, 누가 준비 없이 맞닥뜨릴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이 고대 네트워크들을 여행한 정보는 단순한 소식 이상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고 공동의 목적으로 공동체를 결속시키거나 공황 상태로 흩어놓을 수 있는 힘을 전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많은 가정에 흔들리는 촛불 아래에서 가족들이 모여 그날의 소식을 논의하며 소문과 희망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멀리서 온 진실의 조각들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려 했습니다. 어떤 마을들은 준비했고 다른 마을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차이점에는 생존 또는 파멸의 씨앗이 놓여 있었습니다. 참샘 47년 가을에 번영하는 밀라노 시를 상상해보세요. 멀리 떨어진 항구들을 휩쓸고 있는 끔찍한 전염병에 대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도시의 지도자들이 조용한 방에 모여들었고 촛불이 그들의 근심 어린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다른 많은 이들과 달리 그들은 이러한 보고서들을 단순한 소문이나 먼 곳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역사에 메아리칠 결정을 내렸습니다. 밀라노 당국은 피해 지역에서 오는 모든 여행자들에게 도시문을 신속히 닫았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격리 절차를 확립하여 도시에 들어오는 누구든지 일반 인구와 합류하기 전에 몇 주 동안 격리되도록 요구했습니다. 경비병들은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방문하려는 자들 중 질병의 징후를 찾기 위해 성벽을 순찰했습니다. 식량 공급은 신중하게 비축되었고 비상 프로토콜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상인들이 번잡한 무역로를 계속하며 전염병에 대한 먼 곳의 보고서를 상업을 방해하려는 과장된 이야기로 치부하는 피사의 대조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항구는 열려 있었고 시장은 붐볐으며 문은 물건과 동전을 가져오는 모든 이에게 환영했습니다. 도시는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믿는 이들의 자신만만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준비와 부정 사이의 이러한 갈림길은 운명을 가를 것이었습니다. 밀라노의 신중한 조치들은 그들을 흑사병의 분노의 최악으로부터 구해줄 것이었고 피사와 같은 도시들은 전염병이 그들의 인구를 삼키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어떤 공동체들을 지혜로 이끌었던 반면 다른 공동체들은 부정을 받아들였을까요? 답은 놀랍도록 인간적인 것에 있습니다. 사회적 학습과 집단 기억의 힘입니다. 이전에 발병을 경험했던 마을들은 비록 덜 심각한 질병이었을지라도 우리가 제도적 기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나이든 주민들은 징후들, 패턴들, 질병이 퍼질 수 있는 파괴적인 속도를 기억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초기 경고를 읽는 법을 배웠고 먼 곳의 보고서를 추상적인 위협이 아닌 긴급한 행동 요청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드리아 해안에 자리 잡은 라구사 마을을 생각해보세요. 이 해양 공화국은 수세기에 걸쳐 상선들이 가져온 수많은 건강 위기를 견뎌왔습니다. 전염병 소식이 그들의 귀에 도달했을 때 마을의 지도자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격리 시스템을 시행하여 선박들이 항구에 들어오기 전에 30일 동안 앞바다에 정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탈리아어로 30을 뜻하는 트렌타라고 불렀습니다. 라구사의 시민들은 중요한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준비란 장기적 생존을 위해 당장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의 번잡한 항구는 조용해질 것이고 그들의 수익성 있는 무역은 느려질 것이지만 그들의 사람들은 살아서 또 다른 계절을 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한편 번영이 안주를 낳은 공동체들에서는 준비를 위한 자원을 제공했어야 할 바로 그 성공이 대신 위험한 과신을 조장했습니다. 견고한 성벽과 풍요로운 곡창을 가진 부유한 도시들은 그들의 물질적 풍요가 자신들을 가난한 자들의 질병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작동하고 있던 심리적 역학은 매혹적이면서도 비극적이었습니다. 준비를 선택한 공동체들은 종종 대중의 반발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하고 통합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 연구자들이 현재 집단 효능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공동의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준비에는 공동체의 결의를 시험하는 실질적인 비용이 따랐습니다. 무역로를 폐쇄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했습니다. 격리 조치는 가족을 분리시키고 사회적 유대를 파괴했습니다. 식량 배급제는 시민들이 부족한 시기에 지도자들이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할 것이라고 신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일부 마을들은 이러한 희생이 너무 부담스러워지자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수익성 있는 무역의 재개, 제한 조치의 해제, 정상적인 생활의 복귀를 요구하곤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보호 조치를 유지하는 것과 사회적 결속을 보존하는 것 사이에서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교황청이 위치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익숙한 프랑스 도시 아빈용의 시의회 회의를 상상해 보세요. 전염병 접근에 대한 보고가 들어오자 의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인들은 도시를 폐쇄하는 것이 질병 자체보다 더 큰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발병이 세속적 조치로는 막을 수 없는 신의 처벌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제한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들은 전파와 치료에 대해 상충되는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동체들은 준비와 연민의 균형을 맞추는 놀라운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특정 독일 마을들에서는 시민들이 범죄 단속이 아닌 건강 감시를 위한 동네 순찰대를 조직했습니다. 가족들은 신중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원을 공유하며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전염의 현실과 인간의 연결에 대한 필요 모두를 인정하는 돌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된 공동체들은 필요에 의해 태어난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식품 보존, 폐기물 관리, 제한된 공간에서의 청결 유지를 위한 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초기 증상을 식별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집단 행동을 통해 희망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의 안전을 위해 함께 일하는 이웃들의 조용한 만족감을 상상해 보세요. 함께하는 작업의 평화로운 리듬, 지혜가 그들의 행동을 이끌고 있다는 안도감, 공황보다 준비를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희망이 많은 손에 의해 가꿔질 때 가장 강하게 자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설은 명확했습니다. 자신들의 취약성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마을들이 종종 가장 회복력이 강했던 반면 자신들의 무적성을 고집한 마을들은 가장 취약해졌습니다. 준비는 어둠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인정이 빛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조용한 지혜를 상상해 보세요. 힘은 종종 우리의 두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눈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직면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러한 공동체들은 그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347년 겨울이 유럽 전역에 깊어지면서 준비된 마을들은 방어적 일상에 정착했습니다. 경비들은 경계 감시를 유지했고 시민들은 냉철한 결심으로 새로운 규칙을 준수했으며 지도자들은 신중함과 필요성의 균형을 맞추며 매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사람들은 목적 있는 행동에서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힘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지식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보호된 공간을 채우는 조용한 힘을 상상해 보세요. 가족들이 촛불 곁에 모여 자신들의 예방책에 확신을 가지고 공유된 경계심에서 평화를 찾는 모습을, 목적으로 단열된 공동체에는 깊이 위안이 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각자가 모든 이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준비된 공동체들에서조차 불안한 진실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 도시들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볼 수 있었고 격리 후에도 여전히 입장을 허가한 소수의 상인들이 전해주는 소문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들은 전체 지역이 침묵에 빠지고 무역로가 버려지고 중세 삶의 정상적인 리듬이 완전히 멈춰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준비된 마을들은 자신들에게 시간을 벌어주었고 생존 확률을 높였으며 개인적 부정보다 집단적 지혜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준비는 그들에게 가능한 최선의 기회를 주었지만 기회 자체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세계로부터 계속해서 소식이 도착하면서 이러한 현명한 공동체들조차 준비만으로는 다가오는 것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은 단순히 관리해야 할 시련이 아니라 중세 삶에 대한 모든 가정, 사회의 모든 구조, 인간의 능력과 신의 의지에 대한 모든 믿음을 시험할 자연의 힘이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은
지혜와 준비가 알려진 세계 전역에 퍼지고 있는 어둠의 진정으로 맞설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 힘들은 단순히 너무 거대하고 너무 가차없고 너무 변혁적이어서 가장 사려 깊은 인간의 대응으로도 억제될 수 없는지를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준비도 다가오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없을 때 인간의 본성은 그 가장 깊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비축된 물자들, 모든 신중한 계획들, 모든 생존 전략들, 그것들은 몸을 보존할 수 있었지만 문명의 얇은 거칠애가 균열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것에 대해 영혼을 준비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에서조차 우리는 아름다운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중한 가면 아래에는 파괴될 수 없고 오직 드러날 수만 있는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위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강점도 배웁니다. 상상해보세요. 정원 울타리 너머로 항상 정중하게 인사하던 이웃이 갑자기 산탄총을 들고 자신의 식량을 지키며 서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의 마음을 가꿔온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낯선 사람의 아이와 물 한 모금을 나누는 것이 자신의 가족 생존에 위험이 될지 계산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들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괴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일면을 발견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846년 겨울은 이러한 변화를 잔혹할 정도로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도너 일행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눈에 갇히게 되자 사회적 관습의 거칠애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도덕적 인격을 자랑스러워했던 사업가 제임스 리드는 폭력으로 번진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존 스나이더가 리드의 소들에게, 그리고 리드 자신에게 채찍을 휘둘렀을 때 문명인은 사라졌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폭발한 그 순간 리드의 칼이 스나이더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 후의 일은 살인 그 자체보다 더욱 오싹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일행이 얼마나 빨리 이 새로운 현실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는지 말입니다. 몇 시간 만에 그들은 리드를 일행에서 추방하며 그를 홀로 황야로 보냈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자신들의 보호자가 눈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공동체로 시작된 일행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누가 구할 가치가 있고 누가 포기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생존자들의 집합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드러낸 것은 극적인 순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결정들, 작은 배신들, 눈송이처럼 차곡차곡 쌓여가는 사소한 이기심의 행위들이었습니다. 마가렛 리드는 굶주린 다른 아이들로부터 빵 조각을 숨겨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아껴두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윌리엄 에디는 울고 있는 아기를 직접 바라보면서도 그 소음에 짜증만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솔직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깨달음은 사람들이 압박해서 잔혹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이러한 변화에 얼마나 적은 내적 갈등이 따르는지였습니다. 한때 헌신적인 교사였던 템센, 도너는 자신들 일행에서 가장 약한 구성원들의 식량 가치를 계산하면서 한때 수업을 계획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임상적 정밀함을 보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할 수 없어야 했던 상황에 놀랍도록 잘 적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운 깨달음과 함께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설명할 수 없는 은총의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들이 모든 부스러기를 저장하는 동안 다른 이들은 나누는 것이 확실한 죽음을 의미할 때에도 계속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렛 리드는 계속해서 고아가 된 그레이브스 아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아일랜드 이민자 패트릭, 브리는 자신의 가족 식량이 거의 바닥날 때에도 도움이 필요한 누구든지 자신의 오두막에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친절의 행위들은 풍족함이나 안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바로 그 깊이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모든 것이 벗겨졌을 때 생존 본능 자체보다 강한 내적 자원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선택, 자신의 생존보다 다른 이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의 심리적 무게는 육체적 굶주림보다 더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겨우 13살이었던 버지니아 리드는 아버지가 추방당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신뢰했던 어른들이 도덕적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인지를 드러내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옳고 그름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믿으며 여행을 시작했던 아이는 생존 자체가 도덕적 타협인 세상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이러한 극한 상황이 어떻게 영웅주의와 비겁함이 우연에
좌우된다는 것을 드러냈는지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용기를 보여왔던 사람들이 압박 앞에서 무너졌고, 반면 평범해 보였던 다른 이들은 희생의 놀라운 경지로 올라섰습니다. 누가 부러질지, 누가 구부러지지만 깨지지 않을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사는 그들의 이전 평판, 사회적 지위, 개인적 신념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는 단순히 압력을 가해 각 인간 영혼의 표면 아래 무엇이 놓여 있는지 드러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몰랐던 회복력의 샘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힘이 있다고 가정했던 곳에서 빈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식인이 생존을 위해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 된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본질적으로 인간적인 무언가가 지속되었습니다. 인간의 살을 소비하는 궁극적 금기 선택을 한 이들은 깊은 주저와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금기를 넘은 것은 괴물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칙보다 생명을, 도덕적 순수성보다 사랑을 선택할 만큼 충분히 인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비극은 그들이 어떤 불가능한 완벽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극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이 그토록 파괴적인 비용으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 조건에 대한 모든 통찰은 생존자들을 평생 동안 괴롭히는 고통으로 치러졌습니다. 냉장고가 가득하고 안전을 당연하게 여기는 편안한 삶에 안주하면서 산에 갇힌 그 절망적인 영혼들을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초월적 선함과 충격적 이기심 모두에 대한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의 차이는 도덕적 우월성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아직 그 수준에서 시험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복잡성의 이런 깊이에서, 영혼 여정의 이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극한 상황이야말로 인간의 사랑과 희생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박탈당하고 생존 자체가 가느다란 실에 매달린 상황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타인을 돌보는 자신의 능력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순화되고 강화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빛이 절망의 균열을 뚫고 들어올 길을 찾았습니다. 질병이 공동체를 황폐화시키고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았음에도 인간 고통의 깊이에서 아름다운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역사책이 기억할 법한 장대한 몸짓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촛불처럼 깜빡이는 조용한 은총의 행위였습니다. 1338년 피렌체의 자갈길을 상상해보세요. 흑사병이 도시 인구의 거의 절반을 앗아갔습니다. 시체들이 수거되지 않은 채 놓여있고 살아있는 자들은 바리케이드로 막힌 문 뒤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상할 수 없는 공포의 장면에서도 마르코라는 젊은 제빵사는 밖으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가족들의 집 앞에 갓 구운 빵을 계속 놓아두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은 죽었고 아내는 열병과 싸우고 있지만 매일 새벽이 되면 그가 촛불 옆에서 반죽을 치며 밀가루를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은총의 순간들은 산산조각난 세상의 균열 사이로 자라나는 들꽃처럼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런던의 역병에 시달리는 지역에서 엘레노어라는 과부 재봉사가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3명의 고아를 발견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자신의 작은 집을 그들에게 열어주었고 마지막 빵 조각을 나누며 돌아가신 남편의 옷으로 만든 담요로 그들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이웃들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수군거릴 때 엘레노어는 단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인간성을 잃는다면 우리가 진정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파리 외곽의 한 수도원에서 토마스, 수도사가 동료 수도사들이 모두 도망가거나 병에 쓰러진 후 혼자 남게 된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주변 마을들이 수도원의 지침을 구했지만 토마스는 치료에 대한 특별한 지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풍부한 연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병자들 사이를 걸으며 회복에 대한 거짓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죽어가는 이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말을 건네며 어떤 영혼도 버림받았다는 느낌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은총의 행위는 종종 줄 것이 가장 적은 이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그레타라고만 알려진 한 할머니는 역병이 자신의 온 가족을 앗아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슬픔 속으로 물러나거나 심지어 죽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대신 그레타는 남아있는 모든 가정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모을 수 있는 어떤 채소와 약초로 든 끓인 작은 냄비에 수프를 들고 다녔습니다. 수프 자체는 빈약했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인간적 연결의 따뜻함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베네치아의 베네데토 의사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의학 서적들과 대부분의 의료기구를 약탈자들에게 잃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그랬듯이 시골의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도시에 남아 오직 손과 따뜻한 마음만으로 병자들을 돌봤습니다. 의학적 개입을 거의 제공할 수 없는데 왜 머물렀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약이 누군가가 곁에 머물러 준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가져다준 부드러운 위안을 상상해보세요. 이런 엄청난 상실 속에서 베네데토 의사의 현존은 차가운 방의 따뜻한 촛불과 같았습니다. 작을지도 모르지만 절망의 모든 구석까지 닿는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이런 은총의 행위들은 개인적 친절을 넘어 전체 공동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영국의 역병에 시달리는 한 마을에서 생존자들이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은 적은 자원을 움켜쥐는 대신 그들은 이전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구할 수 있는 어떤 음식이든 나누는 공동 부엌을 만들었습니다. 영조와 하인이 나란히 앉아 역병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함께 빵을 나누었습니다. 질병이 인위적 장벽을 걷어내고 인간 고통과 인간 존엄성의 근본적 평등을 드러냈습니다. 아마도 가장 감동적인 것은 가장 어두운 날들에 나타나곤 했던 익명의 선물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럽 전역의 수많은 도시에서 주민들은 문 앞에 놓인 작은 선물들을 보며 잠에서 깼습니다. 꿀 한 병, 따뜻한 망토, 한 줌의 말린 과일, 슬픔에 잠긴 아이를 위한 나무 조각 장난감. 누구도 이런 선물들에 대해 공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아침 이슬처럼 나타났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지속되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선함의 증거였습니다. 역병의 시절들은 인간의 마음 안에 은총에 대한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익숙하고 위안이 되는 모든 것이 박탈당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넘어 다른 이의 고통의 부드러움으로 손을 뻗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잃은 어머니가 낯선 이에 우는 아기를 달래곤 했습니다. 재산을 잃은 상인이 거지와 마지막 동전을 나누곤 했습니다. 믿음을 잃은 사제가 여전히 죽어가는 이들에게 마지막 성례를 베풀곤 했는데 그 의식 자체가 종교적 의무가 아닌 사랑의 행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계산된 영웅주의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본성의 자발적 표현이었습니다. 생존 본능이 이기심을 요구했을 수도 있는 순간에 수많은 개인들이 대신 은총을 체현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굶주렸을 때도 굶주린 이들을 먹였습니다. 자신들이 두려웠을 때도 죽어가는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자신들이 절망했을 때도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흑사병 시대의 아름다운 역설은 질병이 인구를 감소시키면서도 오히려 영혼을 확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한때 그토록 중요해 보였던 인위적인 구분들, 부, 지위, 교육, 은 봄비에 녹는 눈처럼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인간의 본질적 가치와 서로를 돌보려는 깊은 본능이었습니다. 수도원과 오두막에서 궁전과 농민의 초가집에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박탈당했을 때 사랑이 남았습니다. 모든 위안이 사라졌을 때 친절이 지속되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은총이 더 크게 말했습니다. 이런 흑사병에 시달린 공동체 중 한 곳의 조용한 저녁을 상상해 보세요. 가족들이 함께하는 각 순간에 소중하고 깨지기 쉬운 본질을 배우며 이제 더 가까이 모이는 집들에 창문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실을 목격한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놀이를 합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살아남은 어른들이 깊은 감사함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해질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작은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나이든 이웃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과부가 된 친구의 옷을 기워주거나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슬픔을 어둠 속에 말해야 하는 누군가에게 귀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세대를 통해 울려 퍼져서 공동체가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전해줄 뿌리 깊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흑사병 시대의 공포뿐만 아니라 그 공포에서 나타난 놀라운 은총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인류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우리가 가장 빛나는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빛은 종종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의 행위들은 파괴의 재 속에 심어진 씨앗이 되어 새로운 형태의 연민, 새로운 돌봄의 제도, 서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꽃피울 것입니다. 흑사병은 끝날 것이지만 은총의 기억은 지속될 것이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소중한 유산처럼 전해져서 사랑이 길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어둠은 없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살아남은 마을들은 영원히 바뀌었고 그들의 바로 그 기초는 상실 속에 쓰여진 교훈들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겨울의 혹독함에서 벗어나는 작은 공동체를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불과 몇 계절 전 두려움 속에 함께 웅크리고 있던 것과 같은 마을이 아닙니다. 이곳들은 다르게 숨쉬는 법을, 생존과 인간의 연결에 관한 새로운 진실을 중심으로 자신들을 조직하는 법을 배운 곳들이었습니다. 상인 가족들이 한때 다른 사람들이 굶주리는 동안 곡물을 저장했던 브리스톨에서 놀라운 변화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생존자들은 공동체 저장소라고 부르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기여하고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공동 곡창이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제빵사의 과부인 마거릿 손리가 이 저장소의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남편이 이익을 위해 빵을 굽던 것처럼이 아니라 그들 공동체의 어떤 아이도 다시는 빈 배를 안고 깨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일 새벽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단순한 행위들 속에 조용한 혁명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모이는 바로 그 공간들이 재상상되었습니다. 한때 상인들이 물건을 팔던 장소였던 마을 광장은 부족한 시기에 공동 부엌이 되었습니다. 교회들은 일요일 예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슬퍼하는 사람들이 위안을 찾고 생존의 실용적 작업이 계속될 수 있는 일상의 성소로 문을 열었습니다. 흑사병은 그들에게 고립은 죽음을 의미하지만 연결은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요크에서는 살아남은 길드 마스터들이 수세기의 전통을 깨뜨렸습니다. 한때 도제 과정이 철저히 보호되던 가문의 비법이었던 곳에서 그들은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누구에게나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세 아들을 잃은 윌리엄, 카펜터는 고아가 된 아이들을 무료 노동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사라질 수도 있는 지식의 계승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회 계약들이 공식 문서가 아니라 상호 의존의 일상적 몸짓으로 쓰여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엘리노어 월시의 지붕이 겨울 눈으로 무너졌을 때 도구와 목재를 가지고 나타난 것은 그녀의 이웃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회복력이 모든 사람의 안녕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이전 영주의 관리인과 함께 일했고 서로 다른 계급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들이 부서진 것을 재건하는 동안 함께 놀았습니다. 이 마을들은 우리가 추모 관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기억의 의례들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는 흑사병으로 잃은 각 가족마다 사과나무를 한 그루씩 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순히 죽은 자들에 대한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돌봄이 필요한 풍요로움에 살아있는 알림이었습니다. 매년 봄, 나무들이 꽃을 피울 때마다 생존자들은 앞으로 올 수확을 계획하면서 잃은 이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가장 깊은 변화는 단순히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때 부유한 상인들의 독점적 영역이었던 마을 의회들은 재앙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을 목소리들을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사병의 최악 시기를 통해 돌아가신 남편의 곡물, 방앗간을 관리했던 여성인 사라 밀라이트는 상업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들에 대해 자문을 받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식량 배급과 자원 관리에 대한 그녀의 실용적 지식은 어떤 귀족 혈통보다도 더 가치가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체계에서 나타난 조용한 힘을 상상해 보세요. 출생과 부에 기반한 경직된 계급제도가 있던 자리에 필요에 의해 능력과 기여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영지를 물려받았지만 농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영주가 땅의 성질과 계절을 이해하는 나이든 농민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지식은 이전 세대라면 충격을 받았을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의사결정을 하는 새로운 방법도 개발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선포 대신 그들은 다른 종류의 지혜를 존중하는 협의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가뭄이 농작물을 위협할 때 그들은 멀리 있는 권력자들의 대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둥글게 둘러 앉았습니다. 농부들, 어머니들, 장인들, 심지어 어른들이 놓친 패턴을 관찰한 아이들까지, 그리고 생존과 풍요를 위해 함께 계획했습니다. 겨울 시장도 변화했습니다. 물자 부족으로 한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곳에서 이러한 회복된 공동체들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교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회복력 화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시간과 기술이 은화만큼 중요한 노동 교환 시스템이었습니다. 나이 든 여성의 약초 치료 지식이 젊은 남성의 목재 운반 힘과 교환될 수 있었고 전체 공동체를 강화하는 상호 의존의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기념하는 조용한 의식들을 그려보세요. 매주 일요일 정규 예배 후에 공동체들은 기억위원회라고 부르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잃은 사람들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주고 또한 그들의 실현에서 나타난 기술과 지혜를 축하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슬픈 행사가 아니라 기억과 적응을 통해 계속되고 더 강해지는 삶의 화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공동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인간 사회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른 가정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들은 협력을 자연스럽게 여겼고 리더십을 봉사로 풍요를 축적하기보다는 나누어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전염병이 끝난 지 3년 후에 태어난 젊은 토머스 베이커는 마을의 모든 가족이 중요한 결정의 발언권을 가지고 자원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순환되며 힘이 전체 공동체의 건강에서 나온다고 당연하게 여기며 자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회복된 마을들은 인간 가능성의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곳의 주민들은 그런 거창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겠지만요. 그들은 단순히 생존의 궁극적 시험에 직면했고 그들의 옛 사회 조직, 방식이 취약하고 불필요하게 잔혹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건물과 경제만이 아니라 서로와의 근본적인 관계를 재건했습니다. 파급 효과는 그들 자신의 경계를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들 사이를 여행하는 상인들은 일이 얼마나 다르게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변화된 브리스톨과 변하지 않은 런던 모두를 방문한 상인은 왜 자신의 공동체가 불과 하루 거리에 대하니 존재하는데 그렇게 많은 불필요한 고통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사는 이러한 실험들에서 나타난 조용한 자신감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들은 완벽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갈등에 직면했고 여전히 인간 본성의 복잡성과 씨름했지만 공동체가 경쟁보다는 돌봄을, 개인적 축적보다는 공유된 풍요를 중심으로 스스로를 재조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건축적 변화들은 그들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염병 후에 지어진 집들은 이전 세대가 이상하게 여겼을 공용 공간들을 포함했습니다. 이웃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유, 작업장, 단일 가족에게 속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공동 정원, 그리고 권위자의 선포가 아니라 대화의 원과 공유된 의사결정을 위해 설계된 집회 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동네들을 걸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작업장에서 나오는 공유된 노동의 부드러운 웅성거림, 많은 사랑의 손길로 가꾸어진 정원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 모든 목소리가 중요한 집회홀의 따뜻한 빛, 이것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굴의 인간 정신에 대한 기념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들은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성공과 안전을 정의하는지의 일상적 리듬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세대를 통해 메아리치며 그들의 자녀들이 물려받을 가정과 가능성들을 형성할 것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변화들은 기억과 습관 속에 살았고 말과 말 사이의 조용한 공간에서 할머니에서 손녀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군대가 눈에 보이는 전쟁을 벌이는 동안 진정한 변화는 날로 주변과 속삭이는 대화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성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련을 견뎌내며 배운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어스름한 오두막에서 나이든 여성을 그려보세요. 그녀의 거친 손은 바느질을 하며 꾸준히 움직이고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경험의 무게를 담고 있으며 단순히 요리법과 치료법뿐만 아니라 위험 신호를 읽는 더 깊은 지혜, 언제 음식을 숨기고 언제 나누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가장 어두운 시기를 통해 가족을 살려낸 신뢰와 주의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이해하는 것을 나눕니다. 이러한 대화들은 모든 집에서 모든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시기를 살아낸 여성들이 그들의 어렵게 얻은 지식을 일상생활의 구조 속으로 엮어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전략이나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실용적인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음식을 보존하는 방법, 공동체 문제를 예측하는 미묘한 신호들을 읽는 방법, 희망이 어리석어 보일 때 희망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단순한 생존 기술을 넘어선 것을 체득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이며 공동체의 유대가 개인의 재산보다 훨씬 소중하고 빠른 적응력이야말로 번영과 단순한 생존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라는 깨달음을 말입니다. 이것들은 어떤 책에서도 찾을 수 없는 교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기억에 각인된 통찰이었습니다. 마을의 여성들은 오늘날 우리가 상호부조 네트워크라고 부를 만한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그저 이웃끼리 돕고 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라의 남편이 병에 걸렸을 때 마을의 다른 여성들은 단순히 수프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아이들이 먹을 수 있고 그녀의 동물들이 돌봄을 받고 그녀의 밭이 남편이 회복될 때까지 관리되도록 보장하는 조정된 지원 체계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집단적 회복력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각종 의식들도 은은하면서도 깊이 있는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추수축제는 여전히 풍요로운 수확을 기뻐했지만 이제는 생존에 대한 감사, 상실에 대한 애도, 그리고 서로를 보살피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겨울 모임들은 단순한 오락의 기회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그리고 은유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종교적 관습들은 이러한 새로운 취약성과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도록 발전했습니다. 한때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췄던 기도들은 이제 공동체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설교들은 단순히 영원한 보상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 삶에서 서로를 돌보는 신성한 의무에 대해 말했습니다. 섭리의 개념은 신적 보호가 인간의 손과 마음을 통해 작동한다는 생각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전 세대가 확신에 찬 계획을 세우며 내일도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여겼던 것과 달리 이들 생존자들은 불확실성과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계획은 유연하게 세우고 언제나 대안을 준비하며 외부 환경이 아닌 인간관계와 자신의 적응력에서 진정한 안정을 찾으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도 이런 변화를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힘으로 악을 물리치는 용맹한 왕자 이야기 대신 지혜롭게 협력하여 위기를 헤쳐나가는 공동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가장 힘세거나 용감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누구도 미처 생각지 못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이들이 바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지혜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지혜는 말과 말 사이의 여백에 어머니가 어떤 질문에 답하기 전 잠깐 머뭇거리는 순간에 특정한 가르침을 전할 때 목소리에 스며드는 특별한 무게감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말로 표현된 것뿐 아니라 침묵으로 전달되는 것에도 어떤 주제를 감싸고 있는 무거운 정막에도 귀 기울이는 법을 터득해갔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보호 관습들은 드라마틱하거나 눈에 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관습들은 일상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서로 가족 안부를 자연스럽게 확인하는 방식, 낯선 이에 대한 정보가 은밀한 경로를 통해 조용히 공유되는 방식, 어느 집도 다른 집보다 크게 뒤처지지 않도록 자원을 나누는 방식 속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관습들은 외부인들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공동체의 안녕에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인식과 상호, 지원의 망을 만들어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이런 집단적 지혜는 저절로 자생력을 갖추어갔습니다. 위기에 대한 개인적 대응으로 시작되었던 것들이 어느새 공동체에 살아있는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힘겹게 터득한 지식이 더욱 단단한 삶의 토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트라우마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른 능력들이 앞으로 그런 상처를 예방하는 데도 뛰어나고 아이의 트라우마가 일어나기 어려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도 탁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변화의 온화한 흐름을 상상해보세요. 소중한 불꽃 같은 지혜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며 각자가 그 귀한 빛을 지켜내면서도 자신만의 깨달음을 보태어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통은 스승이 되었고 생존은 하나의 예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구전 전통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힘든 경험을 소화하는 법, 어둠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법, 고통에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법에 대한 감정적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공동체적 치유의 역할을 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자신들이 감당 못할 시련에 맞닥뜨린 최초의 사람들이 아니며 생존이 단지 가능할 뿐 아니라 예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닫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회복력이 혼자서 기를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 함께 나누는 자원,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알아채는 예민한 감각을 통해 지켜지는 공동체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힘도 소중하지만 공동체의 힘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이 지혜가 그들을 미래의 폭풍을 헤쳐나가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쉬운 답을 제공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 다르게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다른 이들이 경쟁만 보는 곳에서 협력의 기회를 발견하는 법을 알려주며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인간의 능력에서 희망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먼 목소리들이 세기를 가로질러 속삭이는 것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그들의 유산은 5세기를 가로질러 오늘날 우리에게 닿아옵니다. 마치 먼 별들의 빛이 그 근원이 사라진 지 오랜 후에도 우리의 길을 계속 비춰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흑사병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것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함께 추적해 왔습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우리는 회복력, 적응력, 그리고 은혜에 대한 불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시 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사회가 팬데믹, 경제적 붕괴 또는 광범위한 사회적 격변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역병의 해에 배운 교훈들을 활용합니다. 1338년 베니스에서 개발된 격리 시스템. 그것은 불과 몇 년 전에 시행된 것들을 포함하여 우리가 그 이후로 사용해온 모든 격리 프로토콜의 청사진이 되었습니다. 필요에 의해 등장한 부채 탕감과 노동력 이동성의 경제 원칙들, 그것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경제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흑사병은 인류에게 회복력에 대한 깊은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익숙한 모든 것이 무너질 때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절반이 사라질 때도, 사회의 바로 그 구조가 찢어질 때도 인간 정신의 본질적인 무언가가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속되는 것 이상으로 실제로는 적응하고 혁신하며 재건합니다. 오늘날 현대 도시를 걸으며 역병에 대한 인식을 가진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더 나은 공기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그 넓은 대로들, 그 도시 계획 원칙은 역병으로 황폐해진 도시들에서 태어난 미아즈마 이론에서 나타났습니다. 질병 발생을 모니터링하는 공중보건부서들, 이탈리아 도시들에서 설립된 역병위원회의 직접적인 후손들입니다. 심지어 정기적으로 손을 씻는 것과 같은 단순한 관행도 이제 우리 문화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서 아이들이 걷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도 그 끔찍한 해들 동안 배운 교훈들에서 그 광범위한 채택의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놀랍게도 흑사병은 우리에게 인간적 연결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죽음이 도처에 있었을 때, 생존을 위해 격리가 필요했을 때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그들의 유대가 물리적 거리에 의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목적에 의해 강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세 공동체들은 격리 장벽을 가로질러 서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가족 혈통과 사회적 계급을 초월하는 상호부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을 기리면서 살아있는 자들이 계속 나아가겠다는 헌신을 확인하는 기억의 의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전히 우리를 이끄는 살아있는 원칙들입니다. 자연재해가 닥칠 때마다 서로 전혀 모르던 이웃들이 서로를 도울 때 우리는 역병시대의 상호부조가 실행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위기 동안 공동체가 취약한 구성원들 주위로 결집할 때마다 우리는 그 어두운 중세시대에 처음으로 완전히 드러난 불굴의 인간 정신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흑사병의 생존자들은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인류가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는 증명을, 단순히 그것을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더 자비롭고 더 혁신적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더 깊이 연결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그들은 우리가 영구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으로 판명될 때 남는 것은 서로를 돌보고 폐허로부터 더 나은 무언가를 건설하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추적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례 없는 변화에 적응하면서 전통에서 힘을 찾은 윌렘과 그의 가족, 개인적 상실을 공동체 치유로 변화시킨 이사벨라, 두려움보다 친절을 선택하고 낯선 사람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이 살도록 돕다가 죽은 이름 없는 수천 명의 사람들, 그들의 용기는 우리의 용기가 됩니다. 그들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그들의 희망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발견한 것입니다. 유산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을 그들이 남긴 제도들과 관행들만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재건한 경제적, 사회적 구조들만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지만 말입니다. 가장 깊은 유산은 5세기에 걸쳐 전해진 지식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에 직면하여 단순히 그것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름다운 무언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지식입니다. 당신은 오늘 밤 회복력의 이야기를 찾으러 왔다가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그들의 불가능한 시련을 통해 이끌어준 바로 그 힘이 지금 당신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를, 뉴스가 압도적으로 느껴지고 미래가 불분명해 보이는 우리 자신의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이 지식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을 그들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통해 이끌어준 바로 그 회복력이 우리의 혈관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상을 재건한 혁신, 적응, 상호 돌봄에 대한 바로 그 능력이 우리 세상을 재건하는 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흑사병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무리 파괴적이어도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장에서, 특별한 상황에 직면한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그 장에서
우리는 인간 정신이 진정으로 불굴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발견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이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가십시오. 당신은 생존자들의 후손입니다. 당신의 바로 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역경에 대한 그들의 승리를 구현합니다. 친절에 대한 당신의 능력에서 당신은 상호 돌봄의 그들의 유산을 이어갑니다. 적응하고 혁신하는 당신의 능력에서 당신은 변화에 대한 그들의 선물을 물려받습니다. 혹시 잠들기 전 고요한 순간에 당신의 삶 속 소중한 공동체들을 되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지탱해주는 연결들, 매일 목격하는 작은 축복의 순간들, 어려운 시간 동안 자신 안에서 발견한 조용한 힘을 오늘 밤 우리가 함께 탐험한 역사에 아늑한 한 구석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인간은 빛을 창조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친숙한 모든 것이 사라질 때조차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항상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때조차 우리는 인간 정신의 검증된 회복력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당신을 강하게 하도록 하세요. 그들의 지혜가 당신을 인도하도록 하세요. 그들의 희망이 당신의 꿈을 밝히도록 하세요. 흑사병의 생존자들은 당신이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모든 힘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역사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굴복하지 않는 정신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고대 지혜의 따뜻한 위안 속에서 오늘 밤 편안한 잠자리에 드세요. 당신이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 먼 미래까지 이어질 인간, 회복력에 끊어지지 않는 사슬의 일부라는 확신 속에서 평안히 쉬세요. 그들의 용기의 빛이 당신 안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